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Joy. 플레이 앤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토끼와 자라 이야기예요. 자, 그럼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바닷속 용궁에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이 아주 큰 병에 걸렸지 뭐야? 아휴, 소문난 의원도 용한 약도 소용없으니 이제 어쩐단 말이요.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애만 태웠어. 그러던 중 용왕이 아프다는 소문이 멀리 퍼지자 하늘나라 도사가 찾아왔어. 용왕님 병의 약은 딱 하나, 바로 토끼의 간뿐이오. 신하들은 땅에서 숨도 못 쉬는데 누가 가냐며 야단이 났지. 그때 자라가 나섰어. 제가 갈게요. 저는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라의 말을 들은 문어는 자라에게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 이 토끼라는 생물은 아주 재빠르고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하여 육지에 사는 동물도 이 토끼한테 깜빡 속아 넘어간다네. 그러니까 자라 대신도 조심해야 할 것일세.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라는 넘실넘실 파도를 넘고 넘어 드디어 땅에 도착했지. 땅에 도착한 자라는 산을 굽이굽이 넘어 토끼를 찾고 있었어. 저기요! 이렇게 두 귀는 쫑긋, 빨간 눈은 똘랑똘랑하고 입은 뾰족 튀어나오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토끼 못 봤어요? 자라는 여기저기 묻고 또 물었지만 토끼를 보았다는 동물은 없었어.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무언가 껑충껑충 뛰어오는 거야. 그림과 똑같이 생긴 것이 틀림없는 토끼였어. 찾았다. 이제 저놈을 데려가면 용왕님이 나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시겠지? 자라는 뛸 듯이 기뻤지만 토끼를 속이기 위해 점잖게 인사했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토끼님 아니신가요? 거 누군데 날 찾는 거요? 참, 어디서 또 소문은 들어가지고. 아유, 듣다 말아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용궁에서 올라온 자라님이 올시다. 토끼님이 하도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모시러 왔지요. 외모 말고 똑똑한 거요? 내가 좀 똑똑하긴 하지. 근데 제가 용궁같이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저한테 있는데요? 용왕님께서는 육지동물 중에서도 똑똑하기로 소문난 토끼님을 매우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 용궁으로 가신다면 용왕님께서 높은 벼슬과 금은보화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게 웬 횡재야?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오케이, 고! 자라야, 나는 용왕님께서 직접 찾으시는 아주 귀한 몸이니 나를 모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거라.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토끼는 잘난 체하며 자라의 등에 폴짝 뛰어올랐어. 예, 그럼요.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리석은 놈. 간이나 잘 챙기고 있어라, 이놈아. 자라는 토끼를 비웃으며 용궁으로 향했어. 바닷속으로 한참을 내려가니 눈부신 용궁이 보였어. 토끼는 용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 용궁으로 들어간 자라는 용왕 앞으로 토끼를 데려왔어. 당신이 이곳의 왕 용왕이요? 그렇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소. 뭐 자라 덕에 편하게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면서요? 최근 들어 심신이 약해져 이런저런 방법을 찾던 중
토끼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해서 당신을 여기까지 부르게 된 거요. 아, 그러니까 토끼의 간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 어? 잠깐만, 뭐라고? 토끼의 간? 어서 토끼의 간을 대령하라! 이게 무슨 일이야? 토끼 살려! 토끼는 화들짝 놀랐어. 다리가 후들후들, 눈앞이 캄캄해졌지. 그때 때가 번뜩 생각났어. 아이고, 용왕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그만 간을 집에다가 쏙 놓고 왔지 뭡니까? 뭐라고? 이놈아, 어찌 간을 빼놓고 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 못 믿겠다면 당장 내 배를 갈라먹어라. 내 간을 탐내는 자가 많아서 항상 바위 밑에다 숨기고 다닌단 말이야. 토끼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용왕과 대신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 과연 듣고 보니 그렇구만. 잘하네 이놈! 어찌 간도 없는 토끼를 데려올 수 있냐 말이냐? 그게... 그럼 어서 가서 간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금은보화도 주고 내 높은 벼슬도 내놓으리라. 아, 뭐하고 있어? 어서 토끼님을 모시고 간을 찾으러 가시오. 토끼는 다시 자라등에 올라타 땅으로 향했어. 이 못된 녀석! 감히 나를 속여? 이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딨냐? 이 멍청한 놈! 아이고, 토끼님,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용왕한테 가서 전해라. 남의 간을 훔치려는 그 못된 심보부터 고치라고! 토끼는 잽싸게 산속으로 사라졌어. 자라는 용왕이 무서워 용궁으로 내려갈 엄두도 못 냈지. 아휴,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용왕님의 병은 어찌할꼬. 한참을 울고 있는 자라를 보다 미안해진 토끼는 자라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어. 자, 비록 내 간은 줄 수 없지만 육지에서 산삼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 용왕님께 갖다 드리면 병이 다 나으실 거야. 우와, 정말? 고마워, 토끼야. 자라는 얼른 용궁으로 가서 토끼가 준 산삼을 용왕님께 올렸고 산삼을 먹은 용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 그날 이후 용왕은 약속대로 자라에게 큰 벼슬과 상을 내려주었대.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금실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어.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지. 어디서 계속 새가 우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물에 걸린 새 한 마리를 안전하게 꺼내주었어. 됐다, 이제 됐다. 그물에 걸려 답답했구만. 이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거라. 그물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며칠 뒤 평소와 같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렸어.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저를 구해주셨던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와보세요. 찍찍. 할아버지는 새를 따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있었지. 아이고, 맑디 맑은 샘물이구나. 이곳에 이런 샘물이 있었다니. 마침 목말랐는데 잘됐다.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떠마셨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오,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젊어진 자신의 모습이 매우 신기했지.
얼른 할머니한테 알려줘야지. 할머!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 할머! 나왔어요! 얼른 나와보시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겨? 젊은이는 니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젊어지는 샘물. 마침 이웃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나도 얼른 가서 마셔야겠구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찾기 위해 온 동네 산속을 돌아다녔어. 그러다 마침내 젊어지는 샘물을 찾고 말았지. 이 샘물이구만. 역시 다른 샘물이랑은 확실히 다르군. 젊어지면 뭐부터 하지? 샘물을 찾아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 그런데 그때 물을 잔뜩 마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젊어지다 못해 갓난아기가 되어버렸어. 한편 할머니도 젊어진 할아버지와 함께 젊어지는 샘물에 가고 있었어. 샘물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기를 달래고 난 후 샘물을 마실 준비를 하였어. 어디 나도 한 모금 먹어볼까?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젊은 색시가 되었어. 아니 이게 누구야?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구나. 이쁜 색시. 젊은 부부가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에 콩쥐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았어. 콩쥐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동생 팥쥐가 콩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지. 하지만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는 날이면 심술궂은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를 괴롭혔어. 얘, 청소 다 끝나면 이것도 좀 빨아라.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콩쥐는 새엄마와 팥쥐에게 온갖 구박을 당했어.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를 불러 밭을 매게 하였지. 얘 콩쥐야, 너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고 우리 공주님은 몸이 쇠약하니까 쇠호미로 모래밭을 매요. 네, 엄마. 난 벌써 다 끝났다. 이거 다 끝내고 얼른 와. 오늘 안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팥쥐는 금방 일을 마친 후 놀러 나가고 콩쥐는 하루 종일 울퉁불퉁한 자갈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끝나질 않았어. 그때 콩쥐가 쓰던 호미마저 뚝 부러지고 말았어. 콩쥐는 부러진 호미를 보며 울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신비로운 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 콩쥐야, 울지 마렴. 내가 도와줄게. 소의 도움으로 자갈밭은 금세 기름진 밭이 되었어. 우와, 소야 진짜 고마워. 최고.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 팥쥐야, 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집으로 출발하자. 네, 엄마. 새엄마와 팥쥐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 어머, 너도 가고 싶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기 있는 별을 다 곱게 찍고 그리고 저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그러고 잔치집으로 오렴. 알겠지? 네. 콩쥐는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 저 많은 별을 언제 다 찍는담? 그때 짹짹짹 콩지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짹짹짹짹짹 참새떼가 벽껍질을 전부 벗겨주었어. 우와, 참새야, 진짜 고마워. 이번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게 뭐야? 독이 새고 있잖아. 그때 공지야, 내가 금이 간 곳을 막아줄게. 덕분에 콩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 참새야, 고마워. 두꺼비야, 고마워. 하지만 일을 끝낸 기쁨도 잠시 콩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이 옷차림으로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슬퍼하는 콩지 앞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 콩지야 울지 마렴 고마워요, 선녀님. 새 옷을 입은 콩지는 선녀처럼 예뻤지. 잔칫집에 가던 콩지는 냇가에서 원님과 마주쳤어. 깜짝 놀란 콩지는 급하게 뛰어가다가 꽃신 한 짝을 개울물에 빠뜨리고 말았어. 원님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온 동네를 돌아 콩진의 집에도 찾아왔어. 이 꽃신의 주인을 찾고 있소이다. 어머머, 그 꽃신 우리 파치한테 아주 딱 맞을 것 같네요. 파치야, 어서 신어보렴, 어서.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파치가 발을 구겨 넣었지만 이거 안 들어가. 꽃신은 맞지 않았어. 안 맞는 것 같아. 당신도 한번 신어보시겠어? 제가요? 마침내 콩지가 꽃신을 신자 발에 꼭 들어맞았어. 당신이 그 꽃신의 주인이었군요. 원님은 아름다운 콩지에게 청혼하였지. 새엄마와 파치의 못된 짓을 한 원님은 두 사람을 잡아 벌을 주고 콩지와 원님은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살았어.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아유 진짜!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빈둥거리기만 할 거예요? 어우 꼴보기 싫어 진짜. 아니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어우 거참 그놈의 잔소리. 내 더는 듣기 싫어서 못 살겠네. 내가 나가서 소 한 마리라도 구해올 테니 거 두고 보시오. 게으름뱅이는 방으로 들어가 배 두피를 꺼내들고 횡하니 집을 나왔어. 어슬렁 뒷산에 올라섰는데 낯선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어이 영감, 무얼 그리 만드시오? 보면 모르겠나? 이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지. 이 소머리 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소머리 탈을 일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우.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 영감, 그 소머리 탈 내가 한번 써보면 안 되겠어?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소머리 탈을 얼른 건네주었어. 게으름뱅이가 냉큼 받아 머리에 쑥 뒤집어 쓰자 정말 소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뭐야?
갑자기 내 얼굴에 웬불? 영감! 아니 이게 뭐예요, 영감? 어서 이걸 벗겨주시오! 게으름뱅이가 암만 소리를 질러도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의 목에 밧줄을 걸었어. 이놈의 소야, 얼른 가자!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한 농부에게 싼 값에 팔았어.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소를 판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조심히 말했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오. 그날부터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쟁기지고 밭 깔고 달구지 끌고 집 나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어쩌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게으름뱅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음메 소리만 났어. 일을 하던 게으름뱅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 진작에 내가 열심히 일했었으면. 그때 불현듯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물을 뜯어먹었어.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물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잖아.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요? 여기 있던 소는 어디 가고? 내가 바로 아까 그 소라오 소.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껏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 이상하게도 마을 뒷산을 지나는데 오두막도 할아버지도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들고 왔던 배 두 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야. 이게 뭐야? 왜 없어? 산에서 내려온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고 여보, 내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시오? 다시는 게으름뱅이라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절대 집 나가지 마시오. 알겠죠? 아니에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소. 앞으로는 내가 부지런해지겠소. 두고 보시오. 게으름뱅이는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어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살았어. 몹시 추운 겨울날 배고픈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고 있었지.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어.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는데 그때 저쪽으로 가면 맛있는 소 한 마리가 있겠군.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고는 그 집 앞마당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어. 갑자기 조용한 마을이 떠나가듯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호랑이는 아이가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귀를 기울였어. 우리 아가 울지 마. 응? 울지 마. 엄마가 아이를 열심히 달랬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엄마가 얼른 꾀를 냈지. 밖에 엄청 무서운 호랑이 왔어. 무서운 호랑이 알지? 지금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 호랑이가 잡아간대요. 어라?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 호랑이가 왔다는 엄마의 말에도 아이는 더 크게 울어대는 거야. 어라? 이 녀석 봐라. 호랑님이 왔는데도 무섭지도 않아? 호랑이는 마음이 몹시 상했어. 그때 엄마가 다시 아이한테 말했지. 얘따, 여기 꽃감.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지 뭐야? 뭐? 꽃감이라고? 호랑이의
호랑이라는 말에 꼼짝도 안 하던 녀석이 곶감이라니까 울음을 뚝 그치는 거야. 곶감이란 놈이 그렇게 무서운 놈인가? 나보다 더? 그때 호랑이 등 뒤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렸어. 뭐지? 곶감이란 놈이 진짜 왔나 보다. 간이 콩알만해진 호랑이는 무서운 곶감이 왔다고 생각해 바로 옆 외양간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지. 그런데 잠시 후 무언가가 호랑이 등 위에 펄쩍 올라타는 거야.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탔나 보다. 바로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어. 호랑이는 곶감인 줄 알고 놀래서 밖으로 뛰어나갔어. 뭐야?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날뛰지? 호랑이는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있는 힘껏 달렸어.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어느새 산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지. 그제서야 소도둑은 화들짝 놀랐어. 이게 뭐야? 내가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탔잖아.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 소도둑은 호랑이 등을 박차고 힘껏 뛰어올라 굵은 나뭇가지 위에 매달렸어. 하마터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달아났어. 살았다.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그 일이 있고 난 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사람 사는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어느 무더운 여름날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 그때 그 모습을 본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지. 거북아, 너 정말 느리구나. 아니, 왜 그렇게 느린 거야? 토끼는 거북이에게 깐족대며 놀려댔어. 놀림을 받던 거북이는 화가 나서 말했지.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나 너보다 빠르거든. 아이고 왜야? 너가 나보다 빠르다고? 그럼 우리 내기 한번 할래? 넌 죽었어. 그럼 저기 산 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하는 거야? 껌이지. 그렇게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어. 출발 소리와 함께 토끼는 깡충깡충 잘도 뛰어갔지. 하지만 거북이는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아유, 야, 이 느림보 거북아! 이거는 지금 걷기 대회가 아니라 달리기 대회라고. 달리기 대회. 진짜 느려 터졌네. 야, 빨리 뛰어와, 빨리. 토끼는 거북이를 놀리면서 신나게 뛰어갔어.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더니 토끼는 벌써 산 중턱까지 올라갔지. 자신만만한 토끼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거북이를 찾아봤어. 이 느림보 거북이 어디 오나 한번 볼까? 그때 저 멀리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이 보였지. 아직도 저 산 아래에 있잖아. 난 벌써 산 중턱인데. 산 중턱까지 올라간 토끼는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를 보며 비웃고 있었어. 에휴, 이대로 가다가는 게임이 너무 시시하게 끝나겠네.
날도 좋은데 낮잠이나 한숨 자볼까? 토끼는 풀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잠이 들었어. 그 시간 거북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지. 힘들어. 할 수 있다. 거북이는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어. 토끼잖아. 아니, 왜 낮잠을 자고 있지? 내가 토끼보다 느리니까 지금 빨리 가야겠다. 하! 거북이는 토끼가 자고 있는 곳을 지나갔어.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쌕쌕 잠만 자고 있었지. 토끼를 따라잡게 된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 열심히 올라갔어. 그때 쿨쿨 자던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지. 이놈의 목이 진짜. 한창 잘 자고 있었는데. 그럼 거북이가 어디쯤 오나 한번 볼까? 토끼는 산 아래쪽을 찾아보았어. 뭐야? 왜 아직도 안 보여? 이놈의 거북이 진짜 느리다는 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저 느린 거북이가. 방심하고 있던 토끼는 훨씬 앞서가던 거북이를 발견하곤 깜짝 놀랐어. 만세! 내가 이겼다! 야, 토끼야, 너 이제 나한테 느린 거라고 놀리면 안 돼. 진짜 분하다. 내가 다 이긴 거였는데. 이제 거북이도 못 놀리겠네. 다른 친구들이 날 놀리면 어떡하지? 망했어. 잘난 척하며 게으름 피우던 토끼는 결국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어.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친구들도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 직녀와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어. 직녀는 부지런하고 옷감을 짜는 솜씨도 좋아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 없이 살았지. 견우는 어찌나 소를 잘 몰고 밭을 잘 가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농사 걱정 없이 살았어. 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견우와 직녀는 꽃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어. 너무 아름다워요, 직녀님.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너무 멋지세요, 견우님. 둘은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졌지.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늘나라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나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였어. 내 도저히 너희 둘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 둘 때문에 이 하늘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 견우, 너는 동쪽 끝으로 가고 직녀 너는 서쪽 끝으로 가거라. 단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은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내 만나게 해주마. 견우와 직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일을 했지. 직녀님, 보고 싶어요, 직녀님. 견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렇게 7째 달, 7째 날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하늘 한가운데로 달려갔지. 그런데 은하수가 둘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직녀님, 1년에 한 번인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네요, 직녀님. 견우님! 견우님!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타는 마음에 눈물만 흘렸지. 그때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 앞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왔어. 견우 직녀님, 두 사람이 은하수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걱정 마세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긴 다리가 만들어졌어.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 다리를 한다름에 달려갔어. 보고팠던 마음에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 해마다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만난대. 까마까치가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고, 그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로 칠석이라고 부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야.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고개가 하나 있었어. 사람들은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불렀지. 어휴, 넘어지면 큰일 날라. 어휴, 무서워. 조심. 누렁아, 넌 우리 집 가보니까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던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가 3년 고개를 넘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걷고 또 걸었지. 이 고개를 얼른 넘어야 집에 도착할 텐데, 아우,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니 도당체 빨리 걸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조심. 응?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짐승이라도 내려온 건가? 아니, 저건 늑대잖아. 아유, 나 살려! 늑대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불이 나게 뛰었어.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는 돌뿌리에 걸려 쿵 하고 넘어졌지. 아니, 3년 곡에서 내가 넘어지다니, 이를 어찌할꼬.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영감, 왜 그러슈? 할멈, 이제 어쩌면 좋소. 내가 그만 3년 곡에서 넘어지고 말았소. 아유, 이를 어쩌면 좋노. 아유, 참말이요. 아유, 어떡해요, 영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에 엉엉 울었어. 아유, 영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밥도 잘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에 몸져 눕고 말았지. 영감, 기운 좀 차려보시오. 이제 곧 의원이 올 거예요. 다 소용없어. 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영감. 곧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김 의원이 찾아왔어. 의원은 할아버지의 몸을 요리조리 살폈지. 거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구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아유, 나 영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제발 고쳐주세요. 할아버지, 어쩌다 병이 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3년국에서 넘어졌단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3년국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할아버지의 말에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났어. 할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저랑 얼른 같이 3년 고개로 가요. 이 녀석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 3년 고개는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물건이 그런 방법이. 맞아.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곧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삼년고개에서 대굴대굴 굴렀지. 한 번에 3년, 10번이면 30년도 살 수 있지. 넘어질수록 장수하니 계속 굴러보세! 유하! 그 뒤로 삼년고개는 장수고개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삼년고개에서 대굴대굴 구르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어. 하루는 동생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개암 한 톨이 뚝 떨어졌어. 맛있는 개암이잖아. 어머니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때 개암 한 톨이 또 굴러오는 거야. 이건 형님 가져다 드려야지.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어. 동생은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다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어. 아휴, 살았다. 오늘은 날이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집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동생이 오두막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려는데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아, 배고파. 맞다. 개암이 있었지. 개암을 꺼내 깨물려는 순간 어디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생은 깜짝 놀라 다락으로 뛰어 올라가 숨었어. 도깨비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집이 도깨비 집이구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졌어. 동생은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던 개암을 꽉 깨물었어. 딱 하는 소리에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어.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뚝딱 휘둘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당장 산으로 올라갔어. 대충대충 나무를 베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암 한 톨이 뚝 떨어졌어. 옳지.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긴 내 거. 또 한 톨이 떼구르르르 굴러왔어.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한 내 거. 다 내 거. 욕심쟁이 형은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었어. 해가 쨍쨍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형은 동생이 갔던 오두막을 찾아갔어. 일찍 가서 도깨비들을 기다려야지. 이윽고 밤이 되자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뚝딱. 형은 이때다 싶어 개암을 꽉 깨물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도깨비들이 놀라서 도망치기는커녕 숨어있던 형을 찾아냈어. 저기 있다! 잡아! 너가 방망이를 뺏어간 놈이구나. 잘 걸렸다 요놈. 도깨비 맛 좀 봐라. 야!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욕심쟁이 형을 괴롭혔지. 아침이 되어서야 도깨비들은 사라지고 욕심쟁이 형은 실컷 얻어맞아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이후로 형은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야.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조그만 밭을 하나 샀지.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뭔가 부딪혔어. 이게 뭐지? 농부는 뭔가 싶어 조심히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나오지 뭐야? 웬 여기에 항아리가 묻혀있지? 집에 가져가서 써야겠다. 농부는 항아리를 집에 가져와 괭이를 넣어두었어. 다음날 농부가 밭으로 일을 나가려고 보니 어라? 아니, 왜 2개가 됐지? 나 어제 분명히 하나만 넣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농부는 다른 것도 넣어보자. 아니나 다를까 2배가 되어 나타나는 거야. 우와, 진짜 신기한 항아리네. 뭐든 넣기만 하면 2배가 되는 거야? 농부는 요술 항아리 덕분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 착한 농부에게 밭을 판 욕심쟁이 영감 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 욕심쟁이 영감은 매우 배아파했어. 어떻게 하면 그 요술 항아리를 빼낼 수 있을까? 진짜. 욕심쟁이 영감은 꾀를 생각해내어 농부에게 찾아갔어. 어휴, 영감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내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겠네. 당장 그 요술 항아리 내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너한테 밭을 팔았지? 그 요술 항아리를 팔진 않았잖아? 그러니 그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이지. 안 그래? 그러니 어서 그 요술 항아리 내놔! 농부는 욕심쟁이 영감과 서로 싸우다가 제안을 하나 했어.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말이 안 통하네, 진짜. 그러면은 우리 그 마을의 원님한테 가서 이야기나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결국 원님에게 찾아갔어. 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요술 항아리를 원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욕심이 생긴 거야. 뭐라?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그렇다면 저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담 내가 가져야겠군. 원님은 주인을 정할 수 없다면서 항아리를 놔두고 가라고 했어. 농부와 영감은 할 수 없이 돌아가고 말았지. 원님은 항아리를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겼어. 원님은 큰 부자가 될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지. 그날 저녁 원님의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어. 이게 뭐지? 못 보던 항아리인데? 그만 항아리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 그 아무도 없어? 내 여기 항아리에 빠졌는데 내 좀 구해주시오. 밖에 아무도 없어. 살려주세요.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원님은 마당으로 달려나갔어. 항아리 아버지, 속에 빠진 아버지를 제가 보고 꺼내드릴게요. 놀란 원님은 황급히 꺼내주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항아리 안에는 아버지가 한 명 더 있는 거야. 아니, 왜 아버지가 둘이세요? 누가 제 아버지시죠? 원님의 아버지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내가 네 애비야. 아유,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얘 말 듣지 마. 나라니까 나만 봐. 아니야, 내가 네 애비다. 여기 얼굴 자세히 보면 모르겠나?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원님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지. 아휴,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구나. 똑같이 생긴 아버지들이 마당에서 서로 싸우다가 요술 항아리를 깨트리고 말았어.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한 분이 사라졌어. 너무 기쁜 원님은 아버지를 얼싸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어. 그 뒤로 원님은 욕심을 버리고 마을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원님이 되었대.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팥죽 할머니가 살았어. 만난 팥죽을 팔팔팔 잘도 끓여서 팥죽 할머니라 불렸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었어. 밭일이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지. 누가 나 대신 일해준다면 날 잡아가도 좋으련만. 아휴, 내 팔자야. 그 말 진짜지? 그때 누군가 대답했어. 아, 그럼 내 한 입 갖고 2발 하겠어. 그래?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야? 일만 다 해주면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지? 호랑이는 팥밭을 헤집으며 금세 밭을 매놓았지.
이제 밭일도 끝났으니 잡아먹어도 되겠지? 잠깐. 왜? 할머니는 시간을 끌며 꾀를 생각해놨지. 이 할미가 팥죽도 못 먹고 죽을 생각에 눈이 안 감겨. 팥이 여물면은 내 죽을 쌀 테니 그때 다시 오는 게 어떻겠나? 호랑이 생각에도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 호랑이는 할머니 말에 솔깃했어. 옳지. 팥죽도 먹고 할멈도 먹고. 호랑이는 할머니 말대로 하기로 했지. 쨍쨍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어. 팥죽 할머니는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며 꺼이 울었어. 내 이제 죽겠구만. 아휴, 무슨 수 없나. 바로 그때 알밤이 떼구르르 굴러와 물었지. 할멈, 어찌 그리 슬피 울어? 내 이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슬퍼서 울지. 만난 팥죽 한 사발 주면 내가 도와줄게. 네, 당연히 주지. 빨리 와, 어서 먹어. 알밤은 후루룩 다 먹고는 아구미 속에 쏙 숨었어. 새똥이 뿌지직 걸어와 물었지. 할멈, 어찌 그리 슬피 울음? 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슬퍼서 그러지. 만난 팥죽 한 사발 주면 내가 도와주지. 쇠똥은 다 먹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 절구통이 뒤뚱 걸어와 물었지. 할멈, 어찌 그리 슬피 울어? 내 호랑이한테 잡아먹기 슬퍼서 그러지. 만난 팥죽 한 사발 주면 내가 도와주지. 멍석이 도르르르 굴러와 물었지. 할멈, 어찌 그리 슬피 울어? 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슬퍼서 그러지. 만난 팥죽 한 사발 주면 내가 도와주지. 지게가 쿵쿵쿵 뛰어와 물었지. 할멈, 어찌 그리 슬피 울어? 나 살고 싶어요. 엄마. 만난 팥죽 한 사발 주면 내가 도와주지. 캄캄한 밤이 되자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어. 할멈, 팥죽은 끓여놨겠지? 저기다 실컷 끓여놨으니 마음껏 먹으렴. 할머니는 겁에 질린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 호랑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맛있는 팥죽 냄새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소뚜껑을 열었어. 아궁이 속에 숨어있던 알밤이 호랑이 눈을 때렸어. 그러다 그만. 이게 뭐야? 냄새. 새똥을 밟고 찰커덕 미끄러졌지 뭐야. 이번엔 절구통이 떼굴떼굴 굴러와 납작하게 밀어버렸지. 납작해진 호랑이를 멍석이 도르르 말아버렸어. 바로 그때 지게가 나타나 호랑이를 지고 가서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어. 야! 할머니는 호랑이를 혼내준 친구들과 맛있는 팥죽을 나눠 먹으며 재미나게 살았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예쁘고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어. 하지만 이 소녀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지. 어마어마한 방귀를 뀌는 방귀쟁이 소녀였던 거야. 그런 소녀는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게 되었어. 딸, 시집 가서는 절대로 방귀를 뀌어서는 안 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살아야 한다. 시집을 간 며느리는 방귀를 참느라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졌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며느리에게 물었어. 저 며느리야, 아이고 얼굴 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니? 저 그게 사실은요. 방귀를 못 껴서 그래. 어? 뭐라고? 방귀를 못 껴서 그래요. 방귀? 아유, 그 방귀를 참으면 쓰건디. 그러지 말고 방귀 그냥 시원하게 끼려 막아야. 응. 정말요? 근데 제 방귀가 좀 센 방귀라서요. 그럼 아버님은 저기 가마솥을 붙잡으시고요. 어머님은 저기 문고리를 붙잡으시고 서방님은 아무거나 붙잡으세요. 며느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더니 엉덩이를 쭉 빼고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 며느리의 방귀바람에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날아가고 시아버지는 가마솥과 슝슝 날아가고 신랑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 며느리야, 그만! 어머님, 이제 시작인데. 아유, 어머님, 이게 제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아유, 애미야! 방귀 그만 껴! 아버님, 조금만 더요. 며느리가 어찌나 세게 뛰어드는지 방귀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아유, 참았던 방귀를 끼니 이제 정말 시원하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어.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안 되겠다.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겠어. 결국 방귀쟁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따라 친정으로 향했어. 그런데 가는 길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배나무 밑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이 쉬고 있는 거야. 누가 저 배를 맛보게 해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의 반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울 텐데 말이야.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내 저 배 한 입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네, 소원이 없겠어. 이 장사꾼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며 장사꾼에게 다시 물어봤어.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배 뭐라고요? 저 배를 먹게 해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반 갈라서 준다고 했슈. 정말이죠? 아유, 속구만 살았나. 아니 근데 아가씨가 해볼 수 있겠슈? 그 뭐 택도 없게 생겼구만. 우리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거 한번 해보슈. 그럼 다들 물러나시고 꽉 잡으세요. 다들 한 걸음 물러났어. 며느리는 배나무에 대고 방귀를 뿡 뀌기 시작했지. 그러자 후두둑 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 배를 먹게 해드렸으니 저희는 보물의 반을 가져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시아버지에게 보물을 안겨드린 며느리는 흥이 난 시아버지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장사꾼에게 받은 보물을 팔아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가진 거라곤 낡은 쇠도끼 한 자루뿐이었지만 나무꾼은 부지런히 살았지. 아유, 날씨도 좋은데 나무나 한번 해볼까?
으라차차 쿵! 으라차차 쿵! 나무꾼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어. 그런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 아유, 내 도끼!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어떡해. 이제 부모님한테 사시는커녕 고기도 못 사다 드리겠네. 내 도끼. 나무꾼은 소리내어 울었어.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산신령이십니까? 저 이 연못에 제 소중한 도끼를 빠뜨려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 그래? 아니,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하구만. 그렇다면 너에게 금도끼야 은도끼 모두 다 주겠다. 나무꾼은 도끼를 모두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그 후로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 집도 사고 쌀도 사고 큰 부자가 되었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정직한 나무꾼 소식에 샘이 나기 시작했나 봐. 안 되겠다. 나도 금도끼 은도끼를 얻어와야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쇠도끼 한 자루를 들고 산신령이 나온다는 연못으로 찾아갔어. 그러고는 일부러 쇠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린 뒤 가짜 울음을 냈어. 아유, 내 도끼. 아유, 누가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그러자 또 산신령이 나타났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저 산신령님, 연못에다가 제 도끼를 빠뜨렸지 말입니다. 아주 비싼 도끼예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어.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네 도끼냐? 모두 다 제 도끼입니다. 모두 다 제 것이에요. 오호, 내가 물속에서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하지 못한다. 어서 나가거라. 산신령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 깜짝 놀란 나무꾼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도망쳤어. 그러고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지.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대.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지만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 하루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절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단 뒤에 숨겨주었지. 곧이어 달려온 사냥꾼에게 나무꾼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해주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 나는 예쁜 각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각시를 얻게 해드릴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보름달이 뜨는 날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그때
가장 작은 날개 옷을 한 벌 몰래 감추세요. 그럼 막내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각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로. 그러고는 나무꾼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보름달이 뜨는 밤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향했어. 연못에 도착해보니 와, 정말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가장 작은 날개옷 한 벌을 감췄어. 내 옷이 어디 갔지? 언니들, 나도 같이 가요. 새벽닭이 울자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 언니 선녀들이 모두 올라가 버리고 어쩔 줄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지. 저 무슨 일로 그렇게 우십니까?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후 사슴의 말처럼 선녀는 나무꾼의 각시가 되었어. 세월이 흘러 선녀는 아이 2명을 낳았지. 나무꾼은 매일매일 예쁜 각시와 금쪽 같은 자식들을 보며 행복하게 일했지만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에게 자신이 날개옷을 훔쳤다고 털어놓기로 결심했어. 여보, 울지 마오. 내가 사실 당신의 날개옷을 훔쳤어. 아이가 셋 되면은 내가 꼭 돌려주리라. 저 그럼 그 옷을 한 번만 입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혼자 절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을게요. 그냥 아이들과 당신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옷을 꺼내주었어. 그때 여보, 아이들을 번쩍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여보, 가지 마오. 날 두고 어디 가는 거, 여보.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준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 그날 이후 나무꾼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했어. 어느 날 사슴이 나무꾼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말했어. 불쌍한 나무꾼님. 보름달이 뜨면 연못으로 가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두레박을 3번 내려 목욕물을 떠가는데 그때 마지막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연못가에 숨었어. 밤이 깊어지자 정말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오는 거야. 두레박은 둥둥 떠오르더니 구름을 지나 하늘나라에 다다랐어. 나무꾼이 두레박에서 펄짝 뛰어내리자 선녀는 깜짝 놀랐어. 여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선녀와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에 착한 아우와 욕심쟁이 형이 살고 있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인 놀부는 혼자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동생인 흥분의 가족을 내쫓아버렸어.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진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쌀 좀 꺼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제가 가을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형님. 제발요. 뭐라고? 이 게으름뱅이 같은 게 뭔 소리야?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밥을 달라고? 제발요. 제발요. 썩 꺼지지 못해?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몽둥이. 아, 너 진짜 아주
놀부는 몽둥이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소리 지르며 흥부를 쫓아버렸어.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가족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어. 아, 이제 어떡한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덮치려 하고 있었어. 흥부는 얼른 구렁이를 쫓아버렸지. 내려가. 허이. 그때 아기 제비 한 마리가 뚝 떨어지지 뭐야? 아이고, 제비 다리가 부러졌구나. 내가 아프지 않게 고쳐줄게. 흥부는 배와 실을 가져다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묶어주었어. 제비는 흥부 덕분에 다시 훨훨 날아갈 수 있었지. 얼마 뒤 흥부네 집으로 아기 제비가 찾아온 거야. 아니, 너는 그때 그 아기 제비? 반갑게 인사해주는 흥부에게 제비는 뭔가를 떨어뜨려 주었어. 자세히 보니 바로 박씨였어.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정성스럽게 심었어. 그 후 싹이 트고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달렸지. 박이 참 크기도 하지. 저거 바가지로 팔면 아주 잘 팔리겠는데? 박 속으로는 김치를 만들고 껍데기로는 바가지를 만들어요, 여보. 흥부와 흥부 아내는 박을 하나 따다 놓고 열심히 켜기 시작했어. 그때 박이 쫙 갈라지면서 금은보화가 산더미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흥부와 흥부 아내는 너무 기뻐서 신나게 춤을 추었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분에 흥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서 호통을 쳤어.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야, 이놈아, 너 같은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돼? 도둑질한 거지?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흥부는 놀부에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온 놀부는 재빠르게 둥지 속의 아기 제비 한 마리를 찾아 꺼냈어. 그러고는 다리를 뚝 부러뜨렸어. 두꺼운 실로 아무렇게나 동여매 다시 둥지 속으로 넣으면서 말했지. 난 너의 다리를 고쳐주었다. 고쳐주었다. 나에게 박씨를 물어오너라. 얼마 뒤 밤낮으로 제비만을 기다리는 놀부 부부에게 제비가 나타나 박씨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지. 놀부는 궁시렁대며 박씨를 심기 시작했어. 박씨는 금세 덩굴을 뻗어 올려 큰 박이 주렁주렁 열렸지. 저 박을 켜면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감? 그럼 우린 흥분해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훨씬 더 큰 부자가 될걸? 어떡해, 너무 좋아. 가만. 뭐부터 사지? 비단 옷부터 사야 되나? 어느덧 박이 다 자라서 놀부네 부부는 박을 켜기 시작했지. 금 나와라 톱질하세, 은 나와라 톱질하세, 우리 모두 톱질하세. 그때 박이 쩍 방망이를 든 도깨비가 나타난 거야. 헐, 대박. 이 놀부놈아,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죗값을 받아라. 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유, 이제 착하게 살게. 아유, 그만 때려. 아유. 도깨비는 방망이로 놀부와 아내를 사정없이 때렸어. 돈도 집도 모두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울고 있는 놀부네 식구들을 흥부가 데리러 왔어. 형님, 얘기 다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그만 우시고 저희랑 같이 집으로 가요. 아유, 동생,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아유, 고마워. 제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그 후로 놀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분의 가족과 사이좋게 살았대.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우애 좋은 남매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무서운 호랑이가 길을 막았었어. 엄마는 너무 놀라서 벌벌벌 떨며 얼른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 그러고는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어딜 도망쳐! 감히 호랑님한테 떡 하나 주고 도망을 가! 겁에 질린 엄마는 가지고 있던 떡을 모두 던져주었어. 마지막 떡까지 던져주곤 호랑이에게 빈 접시를 보여줬지. 이제야 배가 좀 차는구만. 근데 뭐가 좀 부족한데.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그걸로 부족했는지 엄마 옷까지 입고는 남매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 바로 저 집이군.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봐. 호랑이는 엄마 목소리를 흉내냈어.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남매는 문 앞으로 달려갔어. 잠깐만, 이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누구세요? 아유, 엄마가 일하고 오느라서 목이 다 쉬어서 그래요. 얼른 문 열어봐. 그렇다면 문구멍으로 손 좀 보여주쇼. 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오빠는 손을 보여달라고 말했어. 그때 호랑이가 문구멍으로 쓱 손을 넣었어.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얘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손이 다 부어서 그래요. 니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다. 애들아, 어서 문 열어라. 오빠, 엄마 맞다잖아. 얼른 문 열어주자. 그때 동생이 문을 열어주고 말았지. 엄마가 빨리 문 열랬지. 놀란 남매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가 뭔가를 발견했어. 예스! 호랑이는 남매를 찾아 헤매다가 우물에 비친 남매를 보았지. 아니 얘들아, 아니 너네 그 나무 위에는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니? 알려주면 안 잡아먹을게. 호랑이는 남매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때 오빠가 말했지. 바보,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는데. 오빠 말이 진짜인 줄 안 호랑이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 했지만 쭈르륵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웃으며 말했지. 바보래요. 도끼로 콩콩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동생은 깔깔 웃다가 그만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쿵쿵 나무에 찍으며 오르기 시작했지. 나무 꼭대기로 달아난 남매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었어.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남매가 울면서 하늘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정말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 남매는 동아줄을 꼭 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지. 야! 저것들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야, 이놈들아!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겠지? 하나님, 저도 제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 호랑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동아줄을 잡고 남매를 쫓아갔지.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야. 결국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졌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대. 오빠는 달님이,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은 해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옛날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착한 여자아이가 살았어.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아 다들 신봉사라고 불렀지. 하루는 신봉사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심청이를 마중 나갔다가 개울물에 빠져버렸어.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주었어.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쌀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요. 귀가 솔깃한 신봉사는 덜컥 쌀 300석을 약속하고 말았지. 그러고 집에 돌아가선 걱정하기 시작했어. 이를 본 심청이는 걱정이 가득했지. 요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지? 무슨 일이 있으시나?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신봉사는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어.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쌀 300석을 구해올게요. 때마침 뱃사람들이 깊은 바다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심청이는 뱃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지. 저기요, 제가 제물이 될 테니 부처님께 바칠 쌀 300석을 주세요. 심청이는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신봉사는 이 사실을 알고 하염없이 울었지. 아유, 내가 눈을 떠도 너를 못 보는데 눈을 떠서 내가 무얼 하겠냐. 가지 마라,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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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심청이는 배를 타고 인당수에 도착했어. 매서운 바람에 배가 흔들리자 뱃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쳤어. 아가씨, 얼른 뛰어들어서 성난 용왕님의 마음을 달래주시오. 아버지, 부디 눈을 꼭 뜨셔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지만 신봉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어. 게다가 심술궂기로 소문난 뺑덕어멈이 신봉사를 꼬드겨 결혼까지 했지 뭐야? 영감! 돈 다 떨어졌어요. 청이가 준 돈 더 없냐고요? 술이랑 고기를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돈 내놔! 돈! 돈 달라고요! 없어. 우리 돈 이제 없어. 청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보고 싶구나, 청아. 청아. 한편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바닷속 용왕님을 만났지. 아니 꽃다운 처녀가 어찌 연못에 뛰어들었느냐. 심청이는 용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용왕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했지. 아유 이렇게
효심 가득한 처녀를 봤나? 내 너를 다시 연꽃에 태워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주리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커다란 연꽃을 발견한 임금님은 신기해하며 연꽃을 어루만졌어. 그러자 분홍 꽃잎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심청이가 나왔지. 왕비를 잃고 슬퍼하던 임금은 심청이를 새 왕비로 맞이하였어. 아버지는 잘 계실까? 눈은 뜨셨으려나? 식사는 잘하고 계시겠지?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지만 아버지 걱정에 행복하지 않았어. 이를 본 임금이 말했지. 왕비, 내가 꼭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소. 임금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온 나라 맹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기로 했어. 소문을 들은 뺑덕어멈은 놀고 먹을 생각에 신봉사를 꼬드겨 길을 나섰어. 하지만 가는 길이 멀고 험하자 신봉사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어. 신봉사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걷고 또 걸어 궁궐에 도착했지. 아버지! 심청이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어. 아버지, 저예요. 저 청이에요. 뭐라고? 죽은 줄 알았던 내 딸 청이라고? 어디 보자. 아빠, 저예요. 저 청이에요. 그때 신봉사는 눈을 번쩍 떴어. 청이구나. 내 딸 청이구나. 꿈에 그리던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된 둘은 아버지, 우리 청이가 살아있었구나. 그 후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에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저쪽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거야. 저게 뭐야? 가까이 가서 보니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야. 응? 이게 뭐야? 부채잖아. 아유, 더운데 잘 됐다. 이게? 할아버지는 반가워하며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의 코가 갑자기 쭉 가래떡처럼 늘어나는 거야. 아유, 이게 뭐야? 아유, 내 코! 아유, 왜 이래 내 코! 아유, 내 코! 한참을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파란 부채를 쥐고 펄럭펄럭 붙였지. 그랬더니 스르륵 줄어드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빨간 부채를 붙이니까 코가 쭉 늘어나고 파란 부채를 붙이니까 코가 다시 줄어들고.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 그러곤 얼른 할머니한테 달려갔지.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던 할머니가 생각나서 괘씸했던 할아버지는 할머니 얼굴에 빨간 부채를 살살 붙였어. 코가 늘어난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자빠졌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낄낄 웃으며 다시 파란 부채를 살살 붙였지. 그러니 또 할머니 코가 자라목 감추듯 스르륵 줄어들었어. 코가 다시 돌아왔잖아. 아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야? 대체 귀신에 홀린 건가? 이 귀신놈들아! 얼른 물러가라! 나 기독교다! 얼른 물러가!
거참 신통망통한 부채구만. 잘만 이용하면 떼돈 벌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김영감을 찾아갔어. 마침 김영감이 대청마루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네. 할아버지가 살금살금 옆으로 다가가서 빨간 부채를 슬슬 붙이니까 김영감 코가 가래떡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김영감의 코를 잔뜩 늘려놓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어. 얼마 후 잠에서 깬 김영감은 자신의 코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 아니 내 코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내 코가 꿈인가? 아니잖아. 김영감은 용하다는 무당과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내 코를 고쳐준 사람에게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마침내 김영감 입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말이 나왔지. 이제 내가 슬슬 나서 볼까? 할아버지는 김영감에게 찾아가 약이랍시고 물을 한 잔 먹였지. 그리곤 파란 부채를 슬슬 붙이니까 김영감의 코가 감쪽같이 줄어드는 거야. 정말 내 코가 줄어들었구만. 아주 용한 약을 가지고 왔어. 내가 이 은혜는 꼭 갚겠네. 김영감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 할아버지에게 주었어.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매일같이 놀고 먹고 잠만 자고 뒹구르며 세상 편하게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유 심심해. 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어떻게 되려나? 할아버지는 정자에 드러누워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기 시작했어. 할아버지 코가 가래떡만큼 자라는가 싶더니 마침내 옥황상제가 사는 대궐까지 올라갔어. 여봐라, 저 구멍 2개 뚫린 막대는 무엇이더냐? 어떤 영감 하나가 빨간 부채로 코를 늘리고 있사옵니다. 뭐? 그럼 저게 인간의 코란 말이더냐? 당장 저 코를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버려라! 화가 난 옥황상제는 코를 대궐 기둥에 꽁꽁 묶어버리라고 명령하였지. 이상하네. 코끝이 어디 걸렸나?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고개를 흔들어 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얼른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코가 팽팽해지는가 싶더니 할아버지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는 거야.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팔이 빠져라 더욱 세게 부채질을 했어. 이러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생겼구만. 에휴, 이제 그만 코를 풀어주거라. 묶은 코를 풀자 어찌나 높이 올라갔는지 할아버지는 한참을 떨어졌어.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모두 잃어버리고 땅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부채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일은 없었대.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릴 때부터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형제가 있었어. 떡 하나가 생겨도 서로를 챙겨주며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 맛있는 건 아우 먼저 드세요. 사이 좋은 형제는 항상 서로를 챙기느라 바빴어. 가을이 되자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 형제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 아우는 이번에 장가를 갔으니까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볕단을 좀 나누어 줘야겠다. 밤에 살짝 집을 나선 형은 아우의 벽가리에 볕단을 올려놓고 기분 좋게 돌아왔어. 그런데
아우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형님은 식구도 많고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하니 볕단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 볕단을 좀 가져다 드리자. 동생은 자기의 볕가리에서 볕단을 덜어 형의 볕가리에 올려놓고 흐뭇해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형제는 서로 자기의 볕단이 줄지 않은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형도 아우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서로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서로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 밤이 되자 형제는 다시 지난밤처럼 볕단을 옮겨 놓았어. 그러나 아침이 되면 볕단은 여전히 줄지 않았지. 오늘은 일찍 가서 남은 볕단을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형은 다음날 저녁 다시 볕단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갔어. 그런데 저 멀리 희미한 달빛 속에서 누군가 볕단을 지고 오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고 보니 바로 아우였어. 동생도 달빛에 비친 사람이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형님, 저예요. 놀랬죠? 서로를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던 형제는 환한 달빛 아래 더욱더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의좋은 형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플레인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플레인조이 채널로 들어가서 좋아요 버튼 꾹! 구독하기 버튼 꾹!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